화창한 봄 햇살이 쏟아지는 낡은 빌라 앞마당은 이삿짐 트럭의 굉음과 인부들의 고함으로 시장통처럼 시끌벅적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유 여사는 세월의 무게가 무색하게 붉게 상기된 얼굴로 현관문을 활짝 열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소풍 가는 소녀처럼 들떠 보였습니다. 유 여사에게 이 이사는 단순한 거주지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의 고생이 끝나는 행복의 서막이었으며 하나뿐인 아들 가족과의 영원한 천륜 합가의 꿈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먼저 떠난 남편의 손때 묻은 유품과 그녀의 인생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 낡은 가죽 가방 안에 소중하게 들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이구나. 우리 경제네 식구랑 한 집에서 살게 되는 날이. 이제 우리 준우도 매일 안아줄 수 있겠어. 그녀는 가방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고쳐매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이 현관 앞에 수북이 쌓인 박스들을 가리키며 땀을 닦았습니다. 사모님,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스들도 트럭에 다 싣는 거죠? 유 여사가 신신당부하며 대답하려는 찰나 며느리 최지선이 어디선가 튀어나와 직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그 박스들은 싣지 마세요. 지선은 직원의 작업조끼 주머니에 5만 원권 몇 장을 쑤셔 넣으며 속삭였습니다. 저기, 할머니 짐들은 트럭에 실을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빌라 현관에 두고 가시면 돼요. 돈을 확인한 직원은 찜찜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유 여사가 다가갔습니다. 애야, 왜 내 짐은 안 싣고 저러고 있니? 빨리 실어야 한꺼번에 가지. 시간 지체하면 추가 요금 내야 한다는데. 아들 장경재는 트럭 뒤편에서 먼 산을 보며 있어 어머니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지선이 답답하다는 듯 경재의 팔뚝을 매몰차게 꼬집으며 눈을 흘겼습니다. 당신이 말해. 어머님한테 직접 설명하라고. 등 떠밀린 경재가 마지못해 어머니 앞으로 주춤주춤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죄 지은 사람처럼 손만 비비며 시선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엄마, 그게 있잖아. 사실은 말이야. 유 여사의 불안한 눈빛이 아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살폈습니다. 새로 들어갈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서 구조를 좀 바꿨거든. 방이 하나 줄었어. 유 여사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방이 줄었다니?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그녀의 가슴 속에서 천천히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경재는 애써 외면하며 변명했습니다. 준우가 이제 곧 초등학교 들어가잖아. 내 공부방이 꼭 필요해서 만들다 보니 엄마 방은 따로 못 만들었어. 유 여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돌아봤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는 거야? 거실 한 구석에 간이 침대라도 놓고 자라는 거니? 지선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콧방귀를 뀌며 팔짱을 꼈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어떻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실에서 주무시게 해요? 어머님은 여기 빌라에 계속 사시면 돼요. 지선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보고 여기 혼자 남으라고? 지선은 냉정하게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기가 어머님한테는 훨씬 익숙하잖아요. 석 달 동안 편하게 잘 지내셨으니까 앞으로도 여기서 사시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실 거예요. 한국의 법적 파양은 매우 어렵지만 이들의 행위는 심리적, 경제적 파양을 완벽하게 실행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선은 유 여사가 생명줄처럼 들고 있던 낡은 가방을 낚아채듯 칵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낡아 빠진 가방은 새 아파트 인테리어랑 어울리지도 않아요. 지선이 가방을 빌라 현관 안쪽 시멘트 바닥으로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부딪히며 지퍼가 터졌고 그 안에서 오래된 장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네. 지선은 뾰족한 구두 발끝으로
떨어진 장부를 툭툭 걷어찼습니다. 그녀의 발길질은 단순히 낡은 물건을 찬 것이 아니라 유 여사 부부가 평생 일궈온 고난의 역사를 짓밟는 행위였습니다. 유 여사는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거 함부로 건드리지 마. 이게 쓰레기라고. 이건 내 시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일하면서 쓴 장부야. 우리가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이 장부 덕분이라고. 낡은 장부는 유 여사의 가슴에 꽂힌 비수가 되었습니다. 그때 승용차 뒷좌석 창문이 흔들리며 10살배기 손자 준우가 울먹이며 창문에 매달려 애타게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같이 가자. 우리 집에 같이 가. 유 여사는 울컥하며 차로 다가가려 했지만 지선이 냉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준우 공부에 방해되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지선은 차 문을 벌컥 열고 나오려는 준우를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경제는 어머니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고 도망치듯 서둘러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을 밟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우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엔진 소리에 묻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유 여사는 흙먼지 날리는 골목길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채 멀어지는 차 꽁무니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휑하니 불어와 홀로 남은 유 여사의 헝클어진 흰 머리카락을 쓸쓸하게 흩날렸습니다. 자식에게 버려진 노모의 텅 빈 뒷모습, 이것이 천륜을 끊어낸 잔혹한 배신극의 서막이었습니다. 해는 서쪽으로 길게 기울어 넘어갔고 낡은 빌라 골목에는 짙은 어둠이 침묵처럼 깔렸습니다. 한낮의 배신감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유 여사는 텅 빈 현관에 기댈 곳 없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찼던 아침의 풍경은 간대었고 그녀의 초점 없는 눈은 허공만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며칠 밤낮을 걸어온 것처럼 후들거렸고 짓밟힌 영혼의 무게만큼이나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관절이 쑤셔와 몇 번이나 비틀거린 끝에 유 여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싱크대 앞으로 향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에 수도꼭지를 힘껏 비틀었지만 쇳가루 섞인 붉은 녹물만이 쿨럭거리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도 이 모양이구나.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는 순간 마치 아들 내외가 그녀에게 뱉어낸 배신의 쓴맛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냉장고 문을 열어봤습니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린 냉장고 안에는 말라 비틀어진 김치 찌꺼기와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상한 우유 한 팩만이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석 달 동안의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줄 때 이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두고 갔다는 섬뜩한 확신이 그녀의 등을 타고 소름처럼 올라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빌라는 흉가처럼 더욱 음산해졌습니다. 유 여사는 벽을 더듬어 전등 스위치를 눌러봤지만 전구는 깜빡이지도 않았습니다. 전기도 끊어버렸어.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갈라져 나왔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를 넘겨주고 그녀가 얻은 것은 단정과 단수가 된 낡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술병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야, 돈 내놓으라고. 어디다 숨겼어? 몰라. 나한테 왜 이래? 살려줘. 여자의 비명과 남자의 욕설이 섞여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자본주의의 달콤한 껍데기 아래 숨겨진 인간의 추악함과 폭력이 이 낡은 빌라의 일상이라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유 여사는 공포에 질려 귀를 틀어막고 작은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 깔린 전기장판 스위치를 눌렀지만 역시나 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문 틈새로는 으스스한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 뼈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아들 장경재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또 신호음이 딱 2번 울리더니
뚝 끊겨버렸습니다. 다급하게 다시 걸었지만 이번에는 기계음만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무미건조한 안내 멘트는 그녀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귀가를 때렸습니다. 경재야, 여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안 나와. 무서워 죽겠어. 냉골인 방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은 유 여사는 며느리에게 짓밟혔던 남편의 낡은 장부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장부를 펼쳐보니 삐뚤하게 써 내려간 남편의 글씨가 눈물 너머로 보였습니다. 오늘 배추 심포기 완판. 다리가 아프지만 우리 정이랑 경제 맛있는 거 사줄 생각하니 힘이 난다. 평생을 성실과 정직함으로 살았던 남편의 온기가 누런 종이에서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여보, 그때가 너무 그리워요. 우리 단칸방에서 가난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살았잖아요. 유 여사의 주름진 눈가에서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가며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식에 대한 헌신이 비수가 되어 돌아온 현실 앞에서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서러움과 회한에 잠겼습니다. 서러운 울음을 토해내던 유 여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 보이는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눈물로 흥건했던 그녀의 눈빛이 순식간에 서늘하게 가라앉으며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억눌렀던 회한과 상실감, 그리고 천륜을 배신한 자들에 대한 정의감이 결합된 시퍼런 증오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노모가 아니었습니다. 지선이가 일부러 썩은 음식과 단전을 준비한 거야. 나를 이곳에서 쫓아내거나 병들어 죽게 만들려 한 거지. 그녀는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단순히 재산만 탐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돈이 아닌 존엄성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유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습관처럼 메신저 앱을 여는 대신 연락처에서 김 부장이라고 저장된 이름을 찾았습니다. 김 비서, 계획이 바뀌었어. 당장 진행해. 유 여사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차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의 밤이 끝나는 순간 복수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아침, 유 여사는 속을 내는 듯한 쓰라린 배고픔에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단전과 굶주림은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고문이었습니다. 현기증으로 머리가 핑 돌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가서 찬장을 열었지만 풀풀 날리는 먼지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힐 라면 봉지 몇 개가 눈에 띄어 허겁지겁 들었지만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순간 손이 멈칫했습니다. 세상에, 석 달이나 지났잖아. 봉지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선이 일부러 이런 것들만 남겨놓고 갔다는 악의적인 의도가 분명해지는 순간 그녀의 분노는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가스레인지 다이얼을 돌려봤지만 점화 스파크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전기포트 코드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유 여사는 낡은 외투를 힘겹게 걸쳤습니다. 지팡이의 의지에 아픈 무릎을 두드리며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관리실 문을 두드리자 투명스러운 표정의 관리소장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 309요. 무슨 일로? 보일러가 고장 났는데 좀 고쳐주세요. 관리소장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며느님한테 벌써 연락 왔던데요. 수리비 지급 안 한다고 못 박으시더라고요. 유 여사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럴 리가 없는데 집주인 이제 아들 부부이 돈을 못 주겠다고 하니 선량한 제3자 역시 법과 자본의 논리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수리 기사 부르셔야 돼요. 저는 집주인 허락 없이는 손 못 댑니다. 유 여사는 극심한 허기와 절망감에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유 여사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래, 집 근처라도 가보자. 애들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강남 번화가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거리의 풍경이 유 여사의 처지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으리으리한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내려 그녀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밥 한 줄을 집어들고 벤치에 앉아 포장을 뜯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준우야, 뛰지 마. 그러다 넘어져.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돌려보니 고급 레스토랑 입구에서 아들 가족이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는 번쩍이는 명품 정장을 빼입었고 지선은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백을 팔에 걸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스테이크 진짜 맛있다. 다음에 또 와요. 그럼 우리 아들이 좋다는데 매일 와야지. 유 여사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가로수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손에 들린 김밥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번쩍이는 검은색 벤츠가 레스토랑 앞에 미끄러져 들어왔고 발레 파킹 직원이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차키를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셨습니까? 차장님? 네, 잘 먹었어요. 이들의 호화로운 삶은 유 여사가 겪는 단전, 단수, 굶주림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배신감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나는 내팽개쳐두고 저것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며 유 여사는 터져 나오는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가슴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 여사는 끓여 먹을 라면이라도 한 봉지 사려고 동네 슈퍼에 들렀습니다. 슈퍼주인 여자가 혀를 차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며느리 시집살이 좀 작작시키세요. 젊은 사람이 오죽 힘들면 동네 사람들 붙잡고 하소연을 다 하겠어요. 뭐라고요? 내가 시집살이를 시켰다뇨? 모르시는 척하지 마세요. 며느님이 반상회 때마다 와서 펑펑 울면서 다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어서 의심이 말도 못하게 심하시다고. 유 여사의 얼굴에서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치매라니, 내가 멀쩡한데 무슨 치매야.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 동네 사람들은 이미 지선이 만든 치매 프레임에 완전히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 부양을 회피하기 위한 치매 프레임을 악용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부녀회장이 슈퍼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유 여사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반색을 했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 시간에 웬일로 밖에 나오셨어요? 부녀회장은 잽싸게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아, 며느님이 할머니 나가시면 꼭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셔서요. 길 잃으실까봐 걱정하시거든요. 유 여사는 악에 받쳐 소리를 질렀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감시지. 내가 감옥에 갇힌 죄수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유 여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녀는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 여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찬바람 맞은 머리, 쾌난이 들어간 눈,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수척한 얼굴은 영락없는 치매 노인 꼴이었습니다. 지선이 네가 멀쩡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는 휴대폰을 켜고 아들 경제의 프로필을 눌렀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에메랄드빛 바다가 펼쳐진 해외 리조트 사진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밑에 적힌 날짜는 불과 사흘 전이었습니다. 유 여사가 곰팡이 핀 방에서 굶주리고 있을 때 그들은 해외로 호화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메신저를 더 내려보니 지선이 올린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 치매 기운이 좀 있으셔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가족이라도 가끔은 거리를 둬야 서로 숨쉬고 살죠. 뜨거운 분노가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나를 치매라고, 내가 준 돈으로. 유 여사의 가슴 속에서 팽팽하던 자식에 대한 마지막 정이라는 끈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 여사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충직한 비서였던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계획이 바뀌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경제한테 물려주기로 한 재산들 있잖아. 주식이랑 부동산 전부. 그거 다 취소. 백지화해. 당장 진행해.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 인베스트먼트 이름으로 장학재단 설립 준비해. 내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거야. 그놈들한테는 10원 한 장도 안 줄 거야. 어둠 속에서 유 여사의 입가에 서늘하고 섬뜩한 미소가 천천히 번졌습니다. 버려진 노모의 슬픔은 이제 자본주의의 정글을 뒤흔들 냉정한 복수의 칼날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배신극이 일어나기 석 달 전 강남의 고급 아파트 거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유 여사는 오래되었지만 고풍스러운 가죽 소파에 앉아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공간은 유 여사 부부가 평생을 정직하게 일궈온 부의 결정체였으며 그녀가 아들 부부에게 넘겨주기로 결심한 사랑의 유산이었습니다. 평온하던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들 장경재와 며느리 최지선이 혼이 나간 사람처럼 헐레벌떡 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큰일 났어. 어떻게? 경재는 다짜고짜 어머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짓이야? 무슨 일인데 그래? 경재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눈물에는 어머니를 기만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현실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죽여버린다고 협박해. 내일은 준우까지 찾아간다고 하잖아. 지선도 옆에서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준우가 무서워서 학교도 못 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는데? 경재는 노골적으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 당장 한 달 후면 집에서 나가야 해. 살 집이 없다고. 지금 이 집을 저희한테 넘기라는 거야. 유 여사는 충격에 차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돌아가시면 다 나 물려줄 거잖아. 조금 일찍 준다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살자. 지선은 울다 말고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시어머니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님, 준우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고 울었어요. 약속해요. 저희가 평생 어머님을 모실게요. 유 여사는 흔들리는 눈동자로 거실 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사진을 올려다봤습니다.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온화하게 웃고 있는 남편이 마치 하나뿐인 자식인데 하고 종용하는 듯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뿐인 아들이 저렇게 죽겠다고 매달리는데 어미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하겠냐는 회한과 모정이 유 여사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유 여사는 땅이 꺼질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자식이 죽겠다는데 어미가 돼서 어떻게 모른 척하겠니? 경재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방 서랍에서 인감도장을 찾아왔습니다. 지선은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증여계약서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어머님, 여기에만 찍으시면 돼요. 계약서의 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아들 부부가 나중에 유 여사의 치매를 주장할 계획을 미리 염두에 뒀을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유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의 인주를 꾹 눌러 서류에 찍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눈물 범벅이던 지선의 눈매가 매섭게 반짝였습니다. 이제 됐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선이 잉크도 마르지 않은 서류를 낚아채듯 챙겨 넣었습니다. 경제와 지선이 서둘러 리모델링을 핑계로 석 달간의 빌라 거처를 통보하고 집을 나간 후 유 여사는 비밀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김사문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나야. 지금 집으로 좀 와줄 수 있어? 아주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깔끔한 정장 차림의 김상훈 비서가 들어서자 유 여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물려받은 비상장 주식 알지? 김사문은 눈을 감고 빠르게 암산했습니다. 네. 현재 자매 시장 가격으로 쳐도 8여명억 정도 됩니다. 그거랑 강남 곳곳에 숨겨둔 빌딩들, 차명으로 된 땅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얼추 1목은 훌쩍 넘을 겁니다. 김상우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아파트 외에도 유 여사가 가진 진정한 재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재산 정보를 경제한테 물려주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어. 김상우는 우려했습니다. 여사님, 그건 너무 노후 자금은 남겨두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미 결정했어. 내 아들이야. 날 배신할 리 없어. 오늘 중으로 처리해줘. 유 여사는 아들의 진심을 믿는 척하며 사실은 아들에게 상속의 희망을 부여하는 동시에 언제든지 유언장을 취소할 수 있는 비밀 병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 아껴둔 5천만 원을 따로 준비해서 지선에게 전달해줘. 혹시 모를 급한 일에 쓰라고. 이 5천만 원은 아들 내외에게 돈으로 그녀를 매수할 수 있다. 은 오만한 착각을 심어주는 마지막 미끼였습니다. 모든 계획이 유 여사의 차가운 통제 아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빌라 골목은 아직 어둠에 깊이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색 벤틀리 한 대가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기사가 뒷문을 정중하게 열자 김사문 비서가 고급 의류 가방과 묵직한 보석함을 들고 내렸습니다. 새벽잠을 설치던 부녀회장이 창문 커튼 틈으로 이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치매 걸린 홀몸 노인으로 낙인 찍혔던 유 여사에게 기사 딸린 최고급 외제차와 비서가 찾아온 것입니다. 잠이 확 달아난 부녀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연신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여사님, 김 비서입니다. 준비 다 되셨습니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유 여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며칠 사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형염한 빛을 잃지 않았습니다. 김상우는 거실 한가운데 의류 가방을 펼쳤고 짙은 검은색 샤넬 정장과 진주 목걸이가 우아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유 여사는 낡은 몸빼 바지를 미련 없이 벗어던지고 고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초라했던 빌라 노인은 온데간데 없이 기품 넘치는 귀부인이 벼자리에 있었습니다. 김상우는 보석함을 열어 물방울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공손히 건넸습니다. 완벽한 모습이십니다. 여사님, 역시 옷이 날개네요. 빌라의 눅눅하고 곰팡내 나는 공기가 더 이상 그녀를 붙잡아 둘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자. 이제 때가 됐어. 두 사람이 빌라 현관을 나서자 부녀회장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왔습니다. 어머, 할머니, 이 차는 도대체. 유 여사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부녀회장을 서늘하게 쳐다봤습니다. 아침부터 남의 집 앞에서 무슨 볼 일이 있는 건가요? 부녀회장은 기에 눌려 뒷걸음질 쳤고 유 여사는 김상훈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우아하게 벤틀리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자마자 부녀회장은 기다렸다는 듯 지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느님,
큰일 났어요. 시어머님이 방금 기사 딸린 외제차 타고 어디론가 가셨어요. 지선이 만들어낸 치매 노인 프레임이 유 여사의 압도적인 재력과 카리스마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달리는 차 안, 김상우는 태블릿 PC를 유 여사에게 건넸습니다. 아드님 사업 편황 보고서입니다. 화면에는 경제가 작성한 강남 프리미엄 프랜차이즈 카페 사업 계획서가 떠 있었습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1억억 대출을 신청하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 여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수익 예측은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고 리스크 관리 계획은 완전히 전무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도박이야. 김상우는 더 심각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사채업자한테도 손을 벌렸다는 겁니다. 지선 씨가 사채업자한테 3억을 빌렸습니다. 월 이자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유 여사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남편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저런 식으로 공중에 날려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오후 2시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비즈니스 센터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경제와 지선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투자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이 도열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경제가 벌떡 일어나 인사하려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 경제가 들고 있던 커피잔을 놓쳐 바닥에 요란한 소리를 내며 쏟았습니다. 유 여사는 아들 부부를 쳐다보지도 않고 상석인 대표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2인베스트먼트 대표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다른 투자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제2 대표가 여자였어? 그것도 이렇게 나이 든 분이. 경제는 사시나무 떨듯 덜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 아니, 어머니, 이게 무슨 장난이세요?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기는 비즈니스 자리입니다. 유 여사는 경제가 준비한 사업 계획서를 들어보였습니다. 카페 사업 평균 수익률이 5%도 안 되는데 무슨 근거로 30%가 나온다는 겁니까? 그 특별한 전략이라는 게 대한민국 모든 카페 사장들이 다 아는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유 여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다른 투자자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 여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투자 불가입니다. 나는 기본도 안 된 사기꾼들과는 거래하지 않습니다. 지선이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했지만 유 여사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님이라니. 아까는 요양원에 보내버리자면서요. 유 여사는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을 빠져나갔고 경제와 지선은 파멸의 절망 속에서 텅 빈 회의실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유 여사가 아들 부부와의 처절한 비즈니스 심사를 마치고 김사문 비서와 차에 올라탔을 때 차는 여의도 공원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유 여사는 창밖을 보다가 김상훈에게 말했습니다. 김 비서, 잠깐 차 좀 세워줘. 공원 벤치에는 한 여대생이 고개를 숙인 채 서럽게 울고 있었고 바닥에는 등록금 납부 고지서라는 글자가 보이는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유 여사는 차에서 내려 학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는 냉혹한 심판을 내렸지만 사회의 고통에는 여전히 따뜻한 모성애적 연민을 느꼈습니다. 유 여사가 등록금 고지서를 주워 들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왜 여기서 울고 있어? 여대생 이수영은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황급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수영은 등록금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3개나 하는데도 결국 돈을 못 구했어요. 유 여사는 수영의 거칠어진 손마디에 베인 상처를 보았습니다. 식당 일에 편의점도 하고 새벽 배송도 하는구나.
잠도 안 자고 일했는데도 모자라니? 유 여사의 마음이 짠하게 아팠습니다. 젊은 시절 시장에서 장사하며 남편과 함께 돈을 벌던 자신의 고단했던 모습이 수영에게 겹쳐 보였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도 계셨는데 작년에 돌아가시고 혼자예요. 유 여사는 수영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가자. 밥부터 먹고 이야기하자. 산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야. 두 사람은 근처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끈한 국밥이 나오자 수영은 감격에 겨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국밥 한 그릇은 유 여사가 아들 부부에게 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온정의 상징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렇게 따뜻했을 것 같아요. 수영의 이 따뜻한 말은 유 여사가 아들에게서는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나도 너처럼 예쁜 손녀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라도 할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유 여사는 빙긋이 웃으며 수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러려무나. 마음 가는 대로 부르거라. 유 여사는 김상훈에게 눈짓을 보냈고 김상훈은 메모를 했습니다. 수영아, 학교 그만두지 마.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도와줄게. 수영은 감격하여 유 여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게요. 할머니 은혜 꼭 잊지 않고 갚을게요. 유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중에 네가 훌륭하게 성공해서 너처럼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면 돼. 그게 할머니한테 갚는 거야. 식사를 마친 후 유 여사는 김상훈에게 지시했습니다. 김비서, 저 학생 신원조회에서 우리 재단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히 줘. 아르바이트 하느라 공부 못하는 일 없게 해. 유 여사는 아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일, 정영억의 재산을 이제 정석재단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환원함으로써 남편의 유산에 진정한 정직과 원칙이라는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며칠 후 수영은 싱싱한 김치 재료를 가득 싸들고 빌라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오늘 김치 담그는 거 도와드리려고 달려왔어요. 두 사람은 빌라의 좁고 낡은 부엌에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우리 집은 비법이 따로 있지. 깔끔한 새우젓이랑 깊은 맛을 내는 멸치액젓을 반반 섞어 넣는 거야. 수영은 배추를 정성껏 절이며 윤 여사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장학금 받는다고 발표됐어요. 등록금 전액 지원이래요. 유 여사는 수영의 헝클어진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네 꿈 꼭 이루어야 해. 김치를 다 담근 후 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자녀분이 안 계세요? 유 여사가 잠시 김치 버무리던 손을 멈췄습니다. 있긴 한데 지금은 없는 셈 치고 살지. 몸이 멀리 있는 건 상관없어. 마음이 멀어져서 그렇지. 수영은 유 여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손녀할게요. 친손녀처럼 할머니 항상 모시고 찾아올게요. 유 여사의 메마른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수영아, 네가 진짜 내 손녀 같구나. 수영이 돌아간 후 유 여사는 김상훈에게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석 달 전 아들 경제에게 전 재산을 상속하려고 작성했던 서류였습니다. 이건 이제 필요 없지. 유 여사가 유언장을 파쇄기에 넣고 전원을 눌렀습니다. 종이가 잘게 조각나는 소리가 요란하게 빌라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야. 스스로 돈을 벌고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거지. 유 여사의 눈빛이 더욱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천륜이라는 낡은 족쇄를 완전히 끊어내고 새로운 정의의 가족과
정의로운 유산을 향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유 여사가 재단 설립을 마친 후 강남의 한 특급 호텔 대연회장으로 향합니다. 연회장은 최고급 생화 장식으로 눈부시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정면에는 윤정이 여사 칠순잔치라는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하객들이 속속 도착하며 연회장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와 지선은 입구에서 명품 수트를 빼입고 하객들에게 연신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위선적인 미소와 함께 이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쳐야 한다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칠순잔치는 단순한 축하연이 아니라 아들 부부가 어머니의 재산을 공식적으로 승계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지선은 연회장 한쪽에서 직원들을 재촉하며 무언가를 최종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위조된 서류 뭉치가 단단히 들려 있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서라는 제목이 검은 글씨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지선은 계획대로 오늘 모든 하객들 앞에서 시어머니가 치매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음을 공식적으로 공개하고 곧 시설 좋은 요양원으로 모시겠다는 것을 발표할 작정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지선의 친정 어머니마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되겠니? 지선아,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지선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내가 다 완벽하게 준비했어. 동네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워놨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야. 연회장이 하객들로 가득 차자 경제가 잔뜩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윤정이 여사님의 칠순잔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제는 억지로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에게 하늘 같은 존재이십니다. 평생 저희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께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하객들은 감동하여 박수를 쳤지만 이 모든 것은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한 완벽한 밑 작업이었습니다. 지선이 슬픈 가면을 쓴 채 잔상 위로 우아하게 올라섰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한 대본대로 눈물을 떨어뜨리며 말을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정면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굉음과 함께 환하게 켜졌습니다. 화면에는 이삿짐 트럭 앞에 덩그러니 서 있는 윤정이의 쓸쓸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경제네 차의 블랙박스 영상이었습니다. 왜 내 짐은 안 싣니? 억울함이 담긴 윤정이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경제의 비열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방은 따로 없어. 준우 공부방 만들었어.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지선의 잔혹한 행위가 클로즈업 됐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낡은 빌라에 계속 사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지선이 유 여사의 낡은 가방을 구두발로 툭 차며 쓰레기 취급하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선명하게 재생됐습니다. 아이고, 이런 더러운 것까지 들고 다니시네. 냄새나니까 짐 빨리 치워버려. 연회장이 충격에 휩싸여 경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버리고 쫓아냈다는 페르나들의 사기극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지선이 사색이 되어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꺼요. 당장 저걸 끄라고. 그러나 영상은 멈추지 않고 계속 재생됐습니다. 어린 준우가 차 창문에 매달려 눈물 흘리며 외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도 같이 가자. 차가 떠나고 홀로 남겨진 윤정이의 굽은 뒷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며 하객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때 연회장 뒷문이 열리며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검은색 샤넬 정장을 입은 유 여사가 김상훈의 호의를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유 여사는 혼란스러운 경제와 지선을 외면한 채 곧장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연회장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로 이 잔치의 주인공인 윤정희입니다. 유 여사는 힘있는 눈빛으로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유 여사는 김사문에게 받은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서울대 병원에서 어제 발급받은 정신감정 소견서입니다. 저는 완벽하게 정상입니다. 그 누구보다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 여사는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저는 아들 장경재, 며느리 최지성과 영원히 완전히 절연합니다. 경재가 단상 아래 넋이 나간 채 소리쳤습니다. 엄마, 잘못했어.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경재가 단상으로 기어 올라와 유 여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지만 유 여사는 차갑게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 너희와의 인연은 이미 끝났어. 그리고 유 여사는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남편의 이름을 딴 정석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돕겠습니다. 2일 2성여억 전액을 기부합니다. 아들 부부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경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 사색이 됐고 지선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환호하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이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네요. 유 여사는 당당한 발걸음으로 단상을 내려와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배신과 탐욕으로 얼룩진 천륜의 끈이 마침내 정의와 자비의 힘으로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파문 이후 일주일이 흘렀지만 경재와 지선의 아파트 거실은 여전히 지옥 같았습니다. 거실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빗독촉 전화벨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경재가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아 귀에 댔지만 곧바로 욕설과 함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한순간에 수천억 재산 상속자에서 수십억 빚더미에 앉은 사회적 매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소파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절망적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모든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 통보 왔어. 그 영상이 인터넷에 퍼져서 우리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 그때 지선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고 친정 오빠의 이름이 떴습니다. 오빠는 검증되지 않은 강남 재개발 투자 정보를 흘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한 달에 50%나 수익 낸대. 소문이 파다해 경재는 눈을 번뜩이며 지선의 휴대폰을 낚아채듯 빼앗아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남은 건 지금 이 집 하나밖에 없는데 집 담보로 최대한 대출받으면 1억은 나올 거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결국 경재와 지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은행에 달려가 아파트 담보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억을 받은 경재는 소개받은 투자 회사가 있다는 허름한 사무실로 달려갔고 한 달 후 8억이 되어 있을 것이라는 달콤한 말과 함께 수익 보장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사흘 후 초조함을 견디지 못한 경재가 사무실로 찾아갔을 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안은 테이블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사기였어. 경재가 충격에 무너져 사무실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어머니를 배신한 죄값으로 남은 마지막 재산까지 탐욕에 탕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온 경재에게 은행에서 담보 물건 경매 개시 결정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절망에 빠진 경재는 마지막으로 사채를 쓰기로 했습니다. 월 이자 5천만 원입니다. 그는 사채 계약서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약속했던 첫 이자를 내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사채업자들은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와 거실의 텔레비전, 주방의 냉장고, 세탁실의 세탁기를 모두 들고 나갔습니다. 이거라도 가져가서 팔아야 이자라도 건지겠네.
지선은 경제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그 망할 사업한다고 까불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안 됐어. 뭐, 내 탓이라고? 당신이 시어머니 치매라고 괴롭힌 것부터 이 모든 지옥이 시작된 거잖아? 지선은 화를 참지 못하고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갈 거야. 당신 같은 무능한 사람이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지선은 가차없이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경제는 곧바로 전기마저 끊긴 암흑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같은 시각 유 여사가 새로 설립한 정석재단 사무실에서 김상훈과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 장학생 선발 기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줘. 갑자기 유 여사가 가슴을 움켜쥐더니 고통을 참지 못하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30년간의 스트레스와 배신감이 그녀의 몸을 갉아먹은 것입니다. 유 여사는 그대로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김상우는 급히 119에 전화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와 김상훈을 찾았습니다. 환자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에 무리가 왔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법적 보호자의 동의 없이는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김상훈은 경제에게 거듭 전화를 걸었지만 휴대폰이 꺼져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는 저희도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수영이 헐레벌떡 기어왔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수영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작게 쪼그라든 유 여사를 보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수영은 밤새도록 윤 여사의 곁을 지키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아직 저랑 같이 할 일이 많잖아요. 새벽녘, 의식이 흐릿한 중에도 유 여사는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경재야. 괜찮니? 밥은 먹었니? 쓰러지는 순간까지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본능. 다음 날 오후, 경제는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 지내다 동네 편의점에서 우연히 텔레비전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정석재단 윤정희 이사장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갑작스럽게 쓰러져 경제는 귀를 의심하며 텔레비전에 달려들었습니다. 엄마가 쓰러지셨다고. 그는 빚쟁이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웠지만 노숙자와 같은 몰골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경제는 차마 어머니 곁으로 가지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죽을 죄를 지었어.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바닥에 박으며 오열했습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초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선이었습니다. 지선도 경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비서님, 저라도 수술동에서 쓸게요. 제가 아들이에요.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은 가족의 소중함과 어머니의 존재가치. 심장 수술 후 이틀이 지나자 유 여사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경제와 지선은 어머니 병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 구석에 서서 링거를 맞고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며칠간 씻지도 못하고 빚쟁이를 피해 다닌 그들의 모습은 노숙자와 같았습니다. 경제가 눈물을 머금고 조심스럽게 침대 가까이 다가갔지만 유 여사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나가. 차가운 목소리에는 일말의 정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경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지만 유 여사는 듣기 싫어. 당장 나가라고라며 매몰차게 거부했습니다. 김상우는 그들을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아직 심적으로 회복 중이십니다. 당신들은 여사님을 자극하지 마세요. 복도에 나온 지선이 굳은 얼굴로 경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간병인 쓰지 말고 직접 간병하자. 우리가 해야 해. 다음 날부터 지선은 유 여사의 대소변을 치우고 몸을 닦아드리는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유 여사는 매몰차게 거부했지만 지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발요. 어머님, 제가 꼭 해드려야 해요. 저희가 지은 죄를 이렇게라도 갚고 싶어요. 며칠 지나지 않아 지선의 고운 손에는 물집이 잡히고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오물 냄새에 몇 번이나 구역질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아냈습니다. 경제도 매일 병실을 청소하고 어머니의 발을 정성껏 씻겨드렸습니다. 엄마, 제가 따뜻한 물에 발 좀 닦아드릴게요. 경제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와 윤 여사의 발을 부드럽게 담갔습니다. 엄마 발이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호의호식했어요. 경제는 죄책감에 고개를 숙였고 그의 눈에서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물에 섞였습니다. 새벽 4시 경제는 잠도 자지 않고 병원 근처 인력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일할 사람, 막일 나갈 사람,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경제는 생전 처음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벽돌을 쌓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어머니에게 속죄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하루 일당 8만 원을 받은 경제는 곧장 허름한 붕어빵 가게로 갔습니다. 엄마, 붕어빵 사왔어.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팥황금이야. 그는 봉지를 침대 옆 탁자에 조용히 놓고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밤이 되자 유 여사가 붕어빵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판이 베어 물자 달콤한 팥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유 여사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바보 같은 놈. 일주일이 지나자 유 여사의 태도에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선이 약을 가져오자 군말 없이 받아먹었고 경제가 휠체어를 밀 때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유 여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퇴원했습니다. 그녀는 정석재단 사무실로 경제와 지선을 불렀습니다. 너희가 진 빚 내가 갚아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 경제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스스로 해결해야죠. 하지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는 주겠다. 이게 마지막이다. 유 여사는 김상훈에게 받은 서류를 탁자 위에 내밀었습니다. 너희가 살던 그 강남 아파트 내가 재단 명의로 다시 매입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월급 받고 살아라. 관리사무소장은 경제 너고 지선은 격리 담당이다. 월급은 각자 2억령만 원씩이다. 지선이 감격에 겨워 깊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목숨 걸고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유 여사는 미리 준비해둔 글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너희를 호화롭게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스스로 땀 흘려 일어서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경제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유 여사는 단호하게 덧붙였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값진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한다. 지선은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울먹였습니다. 저희한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주셨어요. 감사함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 경제와 지선은 약속된 시간에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운 관리소장 장경재입니다. 주민들이 출근하다 말고 그들을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전에 여기 살던 부부 아냐? 칠순 잔치 때 그 팔륜 아들. 경제는 주민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멸시 대신 비로소 정직한 땀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의 겸손함과 새로운 희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유 여사는 아들에게 일, 목의 재산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라는 가장 값진 유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돈으로 파멸했던 이들은 이제 정직한 노동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되찾는 길고 힘든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유 여사의 10,000원의 복수는 응징을 넘어 진정한 구원이었습니다.